1962년 켄터키주 파이크 카운티의 한 남성이 딸의 결혼식에서 직접 염지한 햄을 대접했다는 이유로 $200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햄은 그의 훈제실에 18개월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1893년에 지은 훈제실이었습니다. 카운티 보건조사관은 그것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2세기 동안 산악 지역 사회를 먹여 살렸던 힐빌리, 산골 주민들의 음식 비법은 단순히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엄밀히 말해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 목록의 14번은 오늘날 연방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번은 논란이 된 단 한 건의 쥐 실험 결과로 인해 1976년 FDA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 3개의 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법을 제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적인 이유로 미국 주방에서 조용히 사라진 스촌석까지 힐빌리 음식 비법을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톱키어비지오 납 유약을 바른 섞기 1970년 이전 블루리지 산맥의 어느 오두막에 들어가든 대대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갈색과 크림색의 석기 항아리, 주전자, 콩 단지가 찬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도자기에 특유의 따뜻한 광택을 준 유약은 납이었습니다. 산골 도공들은 1700년대부터 납 유약을 사용했는데 이는 더 낮은 온도에서 녹고 점토가 습기를 머금지 않도록 밀봉해주며 램프 불빛 아래에서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항아리에 핀토 빈을 요리했습니다. 그곳에 사우어크라우트를 발효시켰습니다. 버터밀크를 한 방울도 상하지 않게 일주일 동안 보관했습니다. 산성식품은 모든 식사에 서서히 납을 용출시켰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CDC는 1971년이 되어서야 오래된 납유약 조리기구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를 발표했고 대부분의 주보건 규정은 1978년까지 이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안감이 없는 골동품 도자기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50개 주 모두에서 연방식품 안전법 위반입니다. 골동품 상인들은 이러한 물건에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4세대를 먹여 살린 70년 된 항아리가 이제는 연방정부의 법적 책임 대상이 되었습니다. 톱24 양철 지붕에서 사과 햇볕에 말리기 매년 9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북부 조지아에 이르기까지 농계에는 사다리가 기대어 있었고 얇게 썬 사과로 덮인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는 침대 시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골 여성들은 이 관행을 스니츠 널기 파팅 업 스니츠라고 불렀습니다. 사과는 3월 5일 동안 햇볕을 받으며 질겨지고 농축된 후 겨울용 파이와 스택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석가래에 매달린 천 자루에 보관되었습니다. 양철 지붕은 낮은 오븐처럼 작용하여 긴 에팔레치아의 오후 내내 화씨 120도에서 과일을 부드럽게 건조시켰습니다. 1955년에 40센트였던 사과 일부 쉘은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말린 과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 방법은 아시의롭게 주에서 상업적 판매가 불법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건조 기준에 따르면 표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문서화된 살균 단계가 있는 온도 조절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테네시주의 한 교회 빵 바자회는 지붕에서 말린 사과로 만든 스택 케이크를 팔았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그 케이크는 14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톱 23 샘물창고 The Spring House 1940년대 산골짜기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 모든 산골 농계는 차가운 가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돌 건물인 샘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유 항아리, 버터, 고기가 1년 내내 화씨 52도를 유지하는 흐르는 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력도, 유지 보수도 필요 없으며 150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한 냉장고였습니다. 켄터키주 레처 카운티의 한 과부는 1930년대에 샘물 창고와 지하 저장고만으로 3번의 겨울 동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늘날 FDA 식품 규정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유제품은 지속적인 전자온도 모니터링과 함께 화씨 4리뷰 1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샘물 자체는 대부분의 주소매 식품 규정에 따라 잠재적인 생물학적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2014년 버지니아의 한 소규모 낙농장이 샘물 창고에서 숙성시킨 치즈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치즈 한 덩어리를 팔기도 전에 3만 달러가 드는 냉장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톱 22 나무 재 호미니 wood ash 호미니 이것은 잃어버리기엔 너무나 아쉬운 비법입니다. 에팔레치아와 남부 농촌 지역의 전체 식단을 형성했던 진짜 호미니는 채로 친 견목재를 섞은 물에 말린 옥수수를 담가서 만들었습니다. 재에 있는 잿물은 옥수수의 질긴 겉껍질을 녹이고 각 알갱이를 원래 크기의 2배인 진주처럼 부풀렸으며 화학적으로 갇혀있던 옥수수의 나이아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단일 기술은 3세기 동안 산골 가족들의 펠라그라병을 예방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메디슨 카운티의 한 할머니는 장작난로의 재만 사용하여 단 하룻밤 만에 사료용 옥수수 일부 쉘을 30여 파운드의 호미니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식품 규정은 인증된 공급업체의 식품 등급 수산화칼슘으로 호미니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알칼리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목재 호미니를 판매하는 것은 모든 주에서 불법입니다. 과학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과도 동일합니다. 단지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톱 21 모닥불 애플버터 매년 10월 버클리 스프링스에서 분분에 이르는 마을에서는 가족들이 구리솥을 끌어내어 마당의 견목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애플버터를 저었습니다. 나무 주걱은 손을 대지 않도록 손잡이가 길었습니다. 온 가족이 교대로 일했습니다. 당밀처럼 어둡고 계피와 장작 연기 냄새가 나는 그 솥에서 나온 애플버터는 1850년부터 1985년까지 모든 카운티 품평회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농업부에서 식품 규정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닥불 요리는 온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림 3개 주에서 식품 취급자 규정 위반입니다. 조리 표면은 배치 사이에 살균되지 않으며 재오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마을이 축제의 기득권을 인정받으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버클리 스프링스 애플버터 축제는 이제 프로판 버너와 스테인리스 스틸 솥을 사용합니다. 맛이 변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맛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전에 팔던 것을 합법적으로 팔 수 없을 뿐입니다. 톱 20 상온 숙성 컨트리 햄 Ambient Aged Country Ham 산속 훈제실 스모크하우스에 18개월 동안 매달아둔 통햄은 무게의 40%가 줄어들고 단단한 마호가니 껍질이 생기며 지역 주민들이 블룸블룸이라고 부르는 유익한 곰팡이 층이 자라납니다. 이 햄은 200년 동안 스미스 카운티에서 세비어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크리스마스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1955년에는 90센트의 신선한 햄을 사서 1달러어치의 소금과 흑설탕으로 자신의 훈제실에서 소금에 절여 숙성시키면 소매가 10파워달러 가치의 완성된 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이 산악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주 또는 카운티 경계를 넘어 판매되는 모든 숙성 햄은
미국 농무부 USDA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문서화된 pH 및 수분 활성도 테스트를 거친 허가된 가공시설을 요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석가래에 매달아 두었던 것과 같은 전통적인 산곤 숙성 컨트리 햄은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진짜 테네시 및 버지니아 컨트리 햄은 이제 형광등 아래에서 옛 기술을 모방하는 소수의 연방검사 시설에서 생산됩니다. 모두가 예전과 같은 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탑 19. 가족 훈제실 The Family Smokehouse. 훈제실은 산악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건물이었습니다. 도구 창고보다 작고 흙바닥에 밤나무 통나무로 지어졌으며 중앙의 구덩이에서는 히코리 나무불이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오직 연기, 소금, 그리고 시간만을 사용하여 1년치 돼지고기를 보존했습니다. 베이컨은 석가래에 3개월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시지는 6개월 동안 숙성되었습니다. 햄은 때때로 2년 동안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연기에는 박테리아 증식을 막는 천연 페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은 수분을 빼냈습니다. 서늘한 산 공기가 나머지 역할을 했습니다. 7인 가족은 매년 11월에 600파운드의 보존육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식품안전법은 이 기술 전체를 공중보건의 위기로 취급합니다. 훈제실은 밀봉되지 않은 바닥, 해충 방제 부족, 온도 모니터링 부재, 선모충에 대한 문서화된 살균 단계 부재, HACCP 계획 부재 등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식품 규정의 약 14개 조항을 위반합니다. 2018년 테네시 동부의 한 남성은 파머스 마켓에서 훈제실 베이컨을 팔았다는 이유로 연방 요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베이컨은 그의 가족이 1879년부터 만들어 온 방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4,000의 벌금을 내고 훈제실을 철거했습니다. 그의 손자들은 그가 알았던 것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타프리팔, 사사프라스 뿌리차, 사사프라스 루트 TA. 봄의 첫 따뜻한 토요일에 산골 아이들은 숲에서 사사프라스 뿌리를 캐고 껍질을 벗겨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껍질을 끓여 연한 장미색의 차를 만들고 꿀로 단맛을 내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겨울철 이후 피를 맑게 해준다는 봄철 강장제로 내놓았습니다. 에팔레치아 가족들은 대대로 이 차를 엄청난 양으로 마셨습니다. 1976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사사프라스의 활성 방향족 화합물인 사프롤 1을 금지했는데 이는 쥐에게 대량 투여했을 때 간 종양을 유발한다는 단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사람이 하루에 80잔씩 10년 동안 마시는 것과 맞먹는 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사프라스 차, 사사프라스 뿌리 또는 사프롤이 함유된 모든 것을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사프라스로 맛을 냈던 진짜 루트비어는 하루아침에 인공 향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사프라스를 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1976년의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독성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금지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톱 17. 포크 샐러드, 포케 샐러드, 포크위드, 자리공은 펜실베이니아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모든 울타리 주변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또한 다루는 법을 모르면 독성이 있습니다. 산골 여성들은 300년 전에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손보다 크지 않은 가장 어린 봄철 새싹만 채취합니다. 한번 끓이고 물을 버린 다음 다시 끓이고 그 물을 버리고 세 번째로 다시 끓입니다. 3번 끓이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파이토레카톡신, 파이톨라카톡신이 빠져나가고
시금치와 아스파라거스를 섞은 듯한 맛이 나는 부드러운 채소만 남게 됩니다. 계란 프라이와 팻백, 돼지 등지방, 한 조각을 곁들여내는 포크 샐러드는 수세기 동안 산골 가족들을 먹여 살린 무료 봄철 식사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식용으로 포크위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FDA는 이를 자연 발생 독소로 분류합니다. 이 기술은 제대로만 하면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할머니로부터 이를 배운 사람들과 함께 그 지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앨런 캐닝이라는 통조림 회사는 2000년까지 포크 샐러드 통조림을 생산했지만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생산 라인을 폐쇄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상업적 공급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톱 16구, 다람쥐 뇌 그레이비, 스퀘럴 브레인 그레이비. 어떤 전통은 끝나야만 하며 이것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산골 사냥꾼들은 갓 잡은 다람쥐의 두개골을 깨고 뇌를 파내어 우유 그레이비에 넣은 뒤 비스킷 위에 얹어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까지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별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켄터키 대학교의 의사들이 다람쥐 뇌를 먹은 환자들에게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자린추 시르츠펠트 자콥 디지즈, 발병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우병과 유사한 이 신경계 질환은 치사율이 100%입니다. 현재 남부의 모든 주 보건부에서는 다람쥐 뇌 섭취를 강력히 만류하고 있으며 머리가 온전한 상태로 다람쥐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불법입니다. 이 요리는 19세기 산골 요리책에는 특별한 음식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의학 저널에는 공중보건 경고로 등장합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 중에서도 이것은 옛날 사람들조차 잊혀진 채로 남겨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터블 이시도, 산마늘, 램프, 채취. 매년 4월이면 산간 지역의 가족들은 퀘벡에서 조지아에 이르는 북향 비탈에 빽빽하게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야생 부추인 산마늘, 램프를 캐기 위해 삽과 삼배, 자루를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좋은 산마늘 밭에서는 오후 한나절 만에 50파운드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계란, 베이컨과 함께 볶아 먹거나 유리병에 절여 피클로 만들었고 남은 것은 길가 가판대에서 파운드당 50센트에 팔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레스토랑의 수요로 인해 산마늘 가격이 파운드당 20달러까지 치솟았고 성장 속도가 느린 이 식물은 공유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퀘벡에서는 산마늘 채취가 불법이며 웨스트버지니아와 테네시에서는 허가제로 제한되어 있고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2004년에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유지 출처가 증명되지 않은 채취 산마늘을 판매할 경우 일부 에팔레치아 카운티에서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골 아이들이 램프 앤 테이터스, 산마늘과 감자라고 부르며 자랐던 이 요리는 이제 규제 대상 품목이 되었습니다. 산마늘이 자유롭게 자라던 숲은 이제 순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톱 14. 지역사회를 위한 뒷마당 돼지 도축. 이것은 2076년에 연방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돼지 도축은 10월부터 12월까지 남부 상한 지역 전체에서 열리는 지역사회 행사였습니다. 67 가족이 한 농장에 모여 아침 나절에 돼지 2~3마리를 잡고 나무 구유에서 뜨거운 물에 데쳐 털을 긁어낸 뒤 삼각대에 매달아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도축을 마쳤습니다. 모든 가족이 햄, 돼지 어깨살, 등지방, 소시지,
그리고 돼지 껍데기 튀김 한 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이 곧 화폐였습니다. 오늘날 이 고기 중 일부라도 원래의 사유지 경계를 넘어간다면 이는 연방중범죄에 해당합니다. 1996년 제정되고 1967년 건전식육법 Wholesome Meat Act으로 확대된 연방식육검사법은 검사받지 않은 고기의 판매, 물물 교환 또는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시누이나 처제와 컨트리 햄을 나누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연방법 위반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가족 단위의 돼지 도축을 기소하지 않지만 검사받지 않은 상한 지역 돼지고기와 관련된 상업적 사건의 경우 20,000달러가 넘는 벌금과 연방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두세기 동안 상한 지역 11월의 사회적 기반이었던 지역사회 돼지 도축은 조용히 범죄화되었습니다. 톱 13. 야외 장작불 사탕수수 시럽 끓이기. 에팔레치아 하부 지역의 10월 토요일이면 가족들은 수수 솔쿰 차네를 수확하여 말이 끄는 앞찾기에 줄기를 넣고 짠 뒤 그 녹색 즙을 야외 장작불 위에 놓인 긴 구리 증발팬에서 10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이 즙이 짙은 호박색으로 변할 때까지 끓여 만든 이 시럽은 200년 동안 남부의 아침 식사를 대표했습니다. 1958년에는 사탕수수 시럽 1갤런이 $2에 팔렸습니다. 오늘날 FDA 식품 규정은 끓는 온도가 문서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야외 장작불 시럽 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리 표면이 공기 중 오염 물질에 노출되며 야외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시시피와 알라베마의 여러 전통 시럽 축제가 보건조사관들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상업용 수수 시럽은 식품 등급 시설의 스팀 재킷 솥에서 생산됩니다. 천천히 끓여 연기 향이 밴 사탕수수 시럽의 맛은 이제 상점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가족만이 자가 소비를 위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시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에게 시럽 한 병을 합법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톱 12. 실온에서 돌로 눌러 담근 항아리 사우어크라우트. 이것은 현대의 식품 안전 교리가 500년의 발효 과학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전통적인 에팔레치아 사우어크라우트 항아리에는 20파운드의 채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담고 깨끗한 강돌로 눌러 놓은 뒤 60°5772도 화씨의 주방에서 6주 동안 발효시켰습니다. 유산균 발효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산성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한 지역 가족들은 식중독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채 겨울 내내 이 사워크라우트를 먹었습니다. 현대의 주별간의 수공업 식품법 (Cottage Food Laws)은 4.6 미만의 pH 테스트가 문서화된 냉장 환경에서 가공되지 않은 모든 발효 채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통조림 제조 면허 없이 파머스 마켓에서 전통 항아리 사우어크라우트를 판매하는 것은 38개 주에서 불법입니다. 이 아이러니는 잔인할 정도입니다. 제대로 발효된 사우어크라우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젖산 환경은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대장균이 서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 규제하는 관료주의는 할머니의 누름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할머니의 사우어크라우트가 월마트에서 파는 봉지 제품보다 더 안전했다고 말합니다. 톱의 1불, 비스키숑 곰 지방 상한 지역의 사냥꾼들은 1960년대까지 요리를 위해 곰의 지방을 정제했습니다. 흑곰 한 마리에서 20에딜사 30파운드의 순백색 지방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에팔레치아 전역의 비스킷 제조자들은 한 가지 특별한 이유로 이를 돼지기 름라드보다 우수하다고 여겼습니다.
곰 지방은 녹는 점이 낮아 더 바삭하고 부드러운 비스킷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미첼 카운티의 한 미망인은 1947년부터 1981년까지 모든 장례식과 귀향 행사 홈커밍에서 곰 지방 비스킷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 곰 사냥은 모든 주에서 규제되고 있지만 진짜 장애물은 곰 관련 제품의 판매입니다. 레이시법 주 레이시 액트과 여러 주의 야생동물 규정은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곰고기나 정제된 곰 지방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빵집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교회 바자회에서 곰 지방 비스킷을 합법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곰을 잡은 사냥꾼은 그 지방을 직접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법이 개입합니다. 한 지역을 대표했던 비스킷은 이제 개인적인 전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톱 10. 야생버섯 판매, 곰보버섯, 모렐스, 꾀꼬리 버섯, 찬타렐, 붉은 덕다리 버섯, chicken of the woods, 잎새 버섯, hen of the woods. 산에서 채집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매년 봄과 가을마다 길가에 야생 버섯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내놓았습니다. 1972년 테네시주의 한 주유소에서는 신선한 곰보버섯 1파운드가 $2에 팔렸습니다. 오늘날 주에서 발급한 균류학자 자격증 없이 야생에서 채집한 버섯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공인 채집가 프로그램은 15시간의 교육과정, 필기시험, 그리고 매년 갱신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약 40개 주에서는 레스토랑이 인증받지 않은 야생 버섯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못 식별된 버섯으로 인해 매년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비수기 동안 상한 지역 가족들의 주머니에 식료품 값을 채워주던 비공식 경제 전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남성은 30년 동안 찰스턴의 한 레스토랑에 곰보버섯을 팔았습니다. 2019년 그 레스토랑은 그에게서 버섯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영업 허가를 잃었습니다. 그는 버섯 채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버섯밭은 매년 4월이면 여전히 버섯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터프9. 로드킬 동물수거 상한 지역의 실용주의는 결코 좋은 고기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17번 고속도로 갓길에서 갓 죽은 사슴은 일주일치 저녁 식사거리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와 관련된 주법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28개 주가 허가증을 통한 로드킬 동물 수거를 합법화했습니다. 22개 주는 여전히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합법인 주에서조차 그 고기를 판매하거나 상업시설에서 제공하거나 주 경계를 넘어 운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드킬 당한 사슴을 손질하여 3명의 이웃과 고기를 나누는 오래된 상한 지역의 관습은 연방법에 따라 검사받지 않은 고기, 유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어디서든 불법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로건 카운티의 한 교회는 매년 1월 기증받은 로드킬 고기로만 만든 사슴고기, 스튜 만찬을 열곤 했습니다. 주정부는 2008년에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만찬은 1962년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습니다. 토팔, 늑대거북 포획, 늑대거북 스튜는 2세기 동안 에팔레치아 남부와 오자크 지역에서 별미로 꼽혔습니다. 20파운드짜리 늑대거북 한 마리면 10인 가족을 먹일 수 있었고 상한 지역 요리사들은 거북의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 유독까지 다른 동물 고기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늑대 거북의 상업적 포획은 느린 번식 속도와 나이 든 거북의 체내에 축적되는 수은 및
폴리염화 비페닐, PCB로 인해 17개 주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주 경계를 넘어 늑대 거북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레이시법, 레이시 액트에 따라 제한됩니다. 여러 주에서는 레스토랑 메뉴에서 이를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남북전쟁 군인들, 대공황 시대의 가족들, 그리고 수세대 동안 켄터키 동부의 일요일 저녁 식탁을 책임졌던 거북 스튜는 이제 규제 대상인 야생동물 제품이 되었습니다. 소수 남은 합법적인 상업 포획자들도 고령화로 인해 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톱 7. 밀주 바닐라 추출액. 진짜 바닐라 추출액을 만들려면 바닐라 빈에서 향미 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해 최소 35% 이상의 알코올, 특히 에탄올이 필요합니다. 상한 지역의 제빵사들은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밀주 모온쉐인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수가 높은 옥수수 술 1쿼트에 바닐라 빈 한 줌을 쪼개어 넣고 어두운 찬장에서 3개월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그 결과물은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무색하게 만드는 바닐라 추출액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1933년 금주법이 끝난 순간부터 연방 주류법에 따라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증류주를 소지하는 것은 용도와 관계없이 연방 범죄입니다. 국세청 IRS는 바닐라 추출액 및 기타 가정용 향료에 밀주를 사용한 사람들을 기소한 여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크스 카운티의 한 할머니는 교회 빵 바자회에 기증한 1쿼트의 바닐라 추출액 때문에 연방 요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요원들은 바닐라를 압수해 갔습니다. 톱 6. 주머니쥐와 고구마를 곁들인 주머니쥐. 포숨 구이는 1830년부터 1965년경까지 남부 농촌 지역 전역에서 즐겨 먹던 크리스마스 요리였습니다. 상한 지역 가족들은 주머니쥐를 산채로 포획하여 2주 동안 깨끗한 옥수수와 달콤한 우유를 먹여 몸을 정화한 다음 더치 오븐에 넣고 주변에 고구마를 깐 뒤 숯불 위에서 통째로 구웠습니다. 주머니쥐 사냥은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머니쥐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는 주머니쥐를 검사하지 않으며 이는 연방 식육법에 따라 상업적 판매가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2010년대에 여러 남부 레스토랑이 전통 음식 부흥의 일환으로 주머니쥐를 다시 메뉴에 올리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전통 사냥 고기를 위한 별도의 검사 범주를 만드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크리스마스 만찬의 중심이었던 이 요리는 규제 부재로 인해 미국 요리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터피오, 국유지에서의 포포나무 열매 수확, 포포나무 열매, 파우파우는 북미에서 가장 큰 토종 과일입니다. 에팔레치아강 유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9월에 짧은 2주 동안 익는 이 과일은 부드럽고 커스터드 같으며 망고와 바나나 맛이 나는 보물입니다. 상한 지역의 가족들은 3세기 동안 야생 포포나무 열매를 무료로 수확했습니다. 오늘날 국유림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방 토지에서 포포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제한되며 국유지에서 딴 과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연방 법률 위반입니다. 포포나무 열매는 운송이 쉽지 않습니다. 과육이 너무 연약하여 상업적 유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26개 주에 걸쳐 야생으로 자람에도 불구하고 상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집 뒤 숲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포포나무를 재배하는 오하이오주의 한 소규모 농장에서는 냉동 과육을 온라인에서 파운드당 $50에 판매합니다. 상한 지역의 아이들은 땅에 떨어진 열매를 공짜로 주워 먹곤 했습니다. 과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가 변했을 뿐입니다. 탑4. 흑호두 수확 및 판매. 매년 가을 상한 지역의 아이들은 흑호두를 모아 진입로에서 가족의 픽업 트럭으로 껍질을 밟고 지나간 뒤 현관에서 견과류를 말리고 망치로 깨서 크리스마스 베이킹용으로 시골 상점의 컵 단위로 호두살을 팔았습니다. 1968년 당시 좋은 호두나무 한 그루는 아이의 주머니에 $9를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꽤 큰 돈이었죠.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는 껍질을 깨고 호두살을 추출하는 과정이 검사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흑호두살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는 사람이 섭취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견과류를 미국 농무부 USDA 규정을 준수하는 주방에서 가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통호두를 구매하는 기업들은 파운드당 약 15센트를 지불하며 50파운드 이상을 트럭으로 배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1965년 상한 지역 아이들에게 부츠를 사 싱해 주었던 소박한 길과 호두 경제는 규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땅에서 썩어갑니다. 톱3. 규제받지 않는 샘물 세계의 주에서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법을 제정했습니다. 2세기 동안 상한 지역의 식당들은 식수, 커피, 콘브레드 반죽, 수프 육수 등 모든 것에 차가운 산 샘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물은 더 달콤하고 미네랄이 풍부했으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와토가 카운티의 한 작은 식당은 2003년 주 정부가 폐쇄할 때까지 63년 동안 건물 뒤 가을에서 길어온 샘물을 제공했습니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에는 분기별로 공인된 연구소의 검사를 받지 않은 개인 샘물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 서비스업에서 규제받지 않는 수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법규가 있습니다. 규정 준수, 검사, 모니터링 및 문서화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4,00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상한 지역 식당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돗물이나 시판 생수로 바꾸었습니다. 상한 지역 요리의 맛은 미래 세대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의 맛이 어땠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톱2. 품평회에서 집에서 만든 채소 통조림 판매. 메릴랜드에서 엘라베메에 이르는 모든 카운티 품평회에는 통조림 대회가 열렸고 1등 블루 리본. 수상자들이 지나가는 관람객들에게 피클, 콩, 토마토, 차우차우, 차우차우를 파는 판매대가 있었습니다. 1970년 당시 집에서 만든 브레드 앤 버터, 피클 한 병은 $1였으며 이는 당신이 쓴 돈 중 가장 가치 있는 지출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 간의 수공업 식품법은 상업용 통조림, 제조 면허 없이 녹두, 옥수수, 호박을 포함한 저산성 채소 통조림과 고산성 식초에 절이지 않은 대부분의 절임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합니다. 집에서 잘못 만든 녹두 통조림에서 발생한 보툴리누스균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 품평회 순회 행사에서는 거의 공장에서 만든 잼과 젤리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간의 수공업 식품법이 허용하는 가정용 통조림 제품이 그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윌크스 카운티 품평회에서 42년 연속 피클로 1등을 차지했던 통조림 장인은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피클은
1998년 이후로 품평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는데 그녀가 출품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매 규정 때문에 출품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던 것입니다. 톱 1. 야외에서 라드 돼지기름 정제하기. 이것은 1850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 농촌에서 가장 흔한 음식 준비 활동이었습니다. 11월에 돼지를 도축한 후 가족들은 마당에 무소에 솥을 걸고 단단한 장작으로 은은하게 불을 피워 수백 파운드의 돼지 지방을 1년치 비스킷, 파이 크러스트, 튀김 요리에 쓸 깨끗하고 하얀 라드로 정제했습니다. 그 냄새는 반 마일 밖까지 퍼졌습니다. 그 결과물은 현재 요리 학교의 페이스트리 셰프들이 바삭한 파이 크러스트를 위한 최고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지방이 되었습니다. 버터보다 낫고 쇼트닝보다 나으며 그 이후 산업계가 발명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합니다. 오늘날 상업적 판매를 위해 야외에서 라드를 정제하는 것은 모든 주의 FDA 식품 규정에 따라 불법입니다. 야외에서는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고 오염을 막기 위해 밀봉할 수 없으며 HACCP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머스 마켓에서 정제된 라드를 판매하려면 문서화된 살균 온도 기록과 완제품 검사를 갖춘 허가된 가공시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리프라드 리프 라드를 판매하는 소수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파운드당 약 45달러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마당에서 공짜로 만들었던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이크러스트의 기초가 되었던 그 라드는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가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는 여전히 합법인 것들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나무 재로 만든 호미니, 항아리에 담근 사우어크라우트, 시록시크라우트, 램프, 산마늘, 포포나무 열매 또는 집에서 정제한 라드 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딱 하나만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알고 계셨는지 말해 주세요. 규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300년 동안 효과적이었던 우리의 식량 조달 방식을 조용히 끝내버린 것인지 말해 주세요. 여러분이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컨트리 해미 애플 버터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요리 꿀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 땅의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법이 승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이 전통들이 식료품 저장실의 음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사회가 규제를 통해 침묵시키려 했던 유산과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과거의 맛을 보존합시다. 우리 역사의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